자, 이어서 감정평가의 원칙 보겠습니다. 교재 16페이지 보시면요. 시장가치 기준 원칙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17페이지 현황 기준 원칙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황 기준 원칙 볼게요. 감칙제 6조를 봤더니 자,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황 그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자,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시켜 드리면 자, 감정평가사가 출장을 갔죠. 갔더니 물건이 서 있어. 내 눈에 들어오는 이 부동산의 모습 있죠? 이 물건의 모습, 내 눈에 지금 보이는 이 부동산의 모습 그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모습 그대로 평가하면 안 되는 두 가지 예외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그 이용 상황이 불법적인 이용 상황이거나 지금 내 눈에 들어오는 이용 상황이 불법적 이용 상황이거나 또는 그러한 이용 상황이 일시적 이용 상황일 때에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원칙은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게 불법적인 모습이거나 일시적인 모습이라면 그 모습대로 평가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합법적인 모습으로서 평가해야 되고 일시적이지 않은 이용을 전제해서 평가해야 돼요. 그 말은 곧 최유효 이용을 전제해서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좀 더 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넘어가지요. 자, 원칙은 현황 그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이렇게 다양한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 경우는요. 우리 앞에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구할 수 있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첫 번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의뢰인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서 사회 통념상 필요한 경우, 이러한 세 가지 경우에는 현황과 다르게 여러 가지 조건 등을 붙여서 평가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자, 간단하게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요. 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자, 부공법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할 때 자, 나지 상정을 하라고 법에서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나지 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것으로 보고서 평가하라 이 얘기예요. 즉 토지를 평가할 때 표준지를 평가할 때 지상 건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지 말고 마치 지상 건물이 없다라고 전제하고 평가하라 이 얘기예요. 자,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표준지로서 선정됐다고 합시다. 표준지로 선정됐어요. 근데 이 토지 위에 이렇게 최유효 이용에 미달하는 건물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지상 건물이 최유효 이용, 토지의 최유효 이용에 미달하는 건물이 있었을 때는 이 토지는 건부감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건부감가라고 하는 것은 지상 건물이 토지의 최유효 이용에 기여하지 못해서 그만큼 토지 가치가 발현되지 못하는, 즉 토지 가치가 감가되는 현상을 건부감가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토지가 최유효 이용 상태였다면 100만큼의 가치를 가졌을 텐데 건부감가가 20이 발생해서 이러한 지상 건물의 존재를 전제하게 되면 토지 가치가 80으로 줄어든다라고 할게요. 자, 근데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액이 바뀌는 건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순수하게 토지 가치만 알고 싶어. 그 위에 건물이 뭐가 있는지는 내 관심사가 아니야. 나는 토지에 표준지 공시를 구하는 거지 그 지상 건물이 뭐가 서 있는지는 내 알 바가 아니야. 따라서 지상 건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상 건물이 없으면 없는 거고 혹시 있다 하더라도 없는 걸로 쳐 라고 전제한다 이 얘기예요. 법에서 그렇게 조건을 규정하고 있어요. 지상 건물이 있어도 없는 것으로 전제하고 평가해라.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상 건물이 있다 해도 이런 건물이 없다라고 봐버려요. 그냥 없어. 있잖아요. 없다니까. 없다라고 한 다음에 건부감가가 반영되지 않은 100의 토지 가치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나지 상정 조건은 법에서 규정된 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붙일 수 있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의뢰인이 요청할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내 토지가 있는데 내 토지가 2종 일반주거에서 3종 일반주거로 용도지역이 바뀐다면 얼마가 될까요? 자, 만약에 이것이 궁금하다면 요청하면 평가해 줄 수도 있는데 다만 이러한 평가가 합리성, 적법성 등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의뢰인의
요청이 있으면 해줄 수는 있다. 다만 합리성 검토는 해야 된다. 자,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어떠한 건축 중인 건물이 있는데 거의 다 지었어요. 거의 다 지어서 이제 조만간 사용 승인이 이제 사용 승인이 나기 직전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완공을 전제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가볍게 그렇겠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따라서 각각의 경우에 조건을 설정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다. 우리 이러한 평가를 조건부 평가라고 하는데 조건부 평가는 현황 평가 원칙의 예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 법인 등은 제2항에 따라서 조건부 평가를 할 때는 그러한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및 실현 가능성 세 가지 암기해 주시고요. 조건의 뭐라고요?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제2항 1호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왜죠? 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굳이 이러한 것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4항 보면요.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거나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면 안 된다. 그러한 평가는 수행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조건부 평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이론에서 더 깊고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 중에서 가장 주된 포인트는 바로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은 사실은 제가 요 내용 자체는요. 감정평가 이론 기본 강의 때 수업했던 내용보다 더 자세하게 강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요 내용은 오히려 실무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논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요거는 제가 이미 진행했던 감정평가 이론 기본 강의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제가 또 실제로 평가하면서 만났던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보면요.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현황 그대로 평가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두 가지 예외가 있다고 했죠. 그 현황이 불법적인 현황이거나 일시적인 모습이라면 그러한 현황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대상 물건이 불법적인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말은 곧 전제해서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합법적인 이용을 전제해서 가치를 구하되 그러한 합법적인 이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반되는 비용,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가 또 뭐가 있겠죠? 행정비가 있겠죠? 행정적인 인허가 비용 등이 있겠죠. 그러한 비용들까지 고려해야 된다는데 여기서의 고려해야 된다는 차감해야 된다 또는 공제해야 된다. 그러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그래서 요 문구를 수식으로 옮겨 적으면 어떻게 적을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원 강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자, 요 법 규정을 이렇게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무슨 소리인가 하니? 자, 우리는 합법적인 이용을 전제해서 가치를 구해야 돼. 합법적인 상태라면 그 부동산이 얼마짜리다라고 구한 다음에 이러한 비용을 전환 비용이라고 하는데, 자, 전환 비용을 차감해 줘야 됩니다. 전환 비용 코스트 C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뭐가 나온다? 불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 상태의 가치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합법적인 이용을 전제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전환 비용을 차감해 주면 현 상태에 불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제 가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제가 실제로 평가하면서 만났던 사례를 사진과 함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사진 하나를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가산동에서 만났던 물건입니다. 자, 지금 사진 보시면은 자, 일반적인 다세대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2층 부분, 요 2층 부분을 눈여겨봐 주세요. 피로티 주차장 바로 위층인 2층 부분을 눈여겨봐 주세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옆에 건물 측면 보시면은 2층과 3층 사이에 어떤 현황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까? 2층과 3층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죠?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2층도 집이고 3층도 집으로 쓰고 있다라고 보여질 겁니다. 외견상 그렇겠죠? 자, 다음 사진 보실게요. 자, 이거 정면 모습인데 정면에서 봐도 역시 1층과 2층에 특별한 차이가 안 보입니다. 역시 2층도 그냥 주택으로 쓰고 있네 라고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실게요. 이건 후면인데 자, 지금 후면 보시면은 그냥 뭐 평범한 주택의 모습인 것 같은데 라는 모습이 보인다 이 얘기예요. 자, 근데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외견상 보기에는 일반적인 다세대 2층 주택으로 보인다 이 얘기입니다. 2층 부분이 주택으로 보인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자, 집합 건축물 대장 전유부를 떼봤더니 지금 2층의 용도가 뭐라고 나오죠? 사무소.
사무소라고 나오죠. 즉 근린생활시설로 나온다 이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야? 외견은 뭐였죠? 외견. 실제 사용은 뭐였죠? 주택이었어. 그런데 지금 공부상 용도가 뭐예요? 사무소예요. 다른 말로 근생이야, 근생. 근린생활시설이라고요. 자,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2층을 사무소로 할게요. 2층을 근생으로 할게요. 라고 건축 허가 받은 다음에 실제로 이용은 주택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자,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자, 우리가 건축 허가 받을 때 근생으로 건축 허가 받을 수가 있고 주택으로 건축 허가 받을 수가 있는데 주차장 규제가 자, 설치해야 되는 주차장 면적 규제가 주택이 더 강합니다. 주택이 더 강해요. 얘가 강하고 근생이 약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면적의 건물을 지을 때 그 면적의 건물이 주택이라면 근생으로 지을 때보다 주차장 면적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2층은 근생으로 할게요 라고 건축 허가 받으면 2층까지도 주택으로 할게요 라고 할 때보다 주차장 면적을 덜 확보해도 돼요. 그러한 꼼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불법적으로 근생이라고 건축 허가 받아서 건물을 지은 다음에 실제 이용은 주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물건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현황은 주택이야. 현황은 주택인데 이러한 현황은 적법한 현황이에요? 불법적인 현황이에요? 불법적인 현황이야. 얘는 지금 불법적인 현황입니다. 그러면 얘의 합법적인 모습은 얘는 어떤 거예요? 얘는 근생이야. 얘는 건축 허가 받은 게 근생이니까 근생이 얘의 올바른 본 모습입니다. 따라서 얘를 근생이라고 할게요. 합법적인 모습은 근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평가할 때 아까 우리 규정에 의하면 근생으로 가치를 구해야 돼요? 아니면 주택으로 가치를 구해야 됩니까? 근생이에요? 주택이에요? 정답은요? 아까 뭐라 나와 있죠? 합법적인 이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라고 했죠. 그럼 뭐가 합법이죠? 얘가 합법이야. 얘가 합법. 그러니까 근생의 모습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생을 전제로 한 다음에 근데 지금 현황이 불법이죠. 자, 물론 지금 사진 보시면은 전유부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떠 있긴 해. 근데 놀랍게도 이 위반 건축물이 이게 지금 왜 너 근생을 집으로 쓰고 있니? 이게 걸려서 근생이 된 게 아니라 아까 2층 사진 보시면요. 저기 지금 금속 판넬조로 이렇게 공간을 내어 쓴 게 있어요. 저것 때문에 지금 불법 증축으로 불법이 된 거예요. 이거 왜 적발 안 됐죠? 그 안에 사람이 사는지 사무소인지는 외견상 잘 확인이 안 돼. 그래서 적발이 안 된 것 뿐인데 여기 지금 전유부에 나와 있는 위반 건축물은 사실은 저 뒤쪽을 저 판넬조로 내어 쓴 그 불법 증축 때문에 걸린 겁니다. 어쨌거나 자, 얘 지금 합법적인 모습은 근생이 합법적인 모습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뭘 빼야 돼요? 전환비용 빼야 돼. 전환비용. 여기서의 전환비용은 어떤 비용 발생할까요? 자, 이 주택을 다시 근생으로 돌리기 위한 각종 건축비나 수리비 등등 발생할 수가 있고 또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비용들을 빼면 이 물건의 올바른 가치가 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현황의 가치가 구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평가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와 함께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시겠죠? 제가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자문을 구한 결과 요 내용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고찰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자, 현재 불법이 양성화라고 하는데 합법화 될 수 있는 경우와 불법이 합법화될 수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요 내용을 고찰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우리 기본 강의 3이나 이후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이러한 문제를 주면서 또는 요 내용을 다시 다루면서 이것이 불법의 양성화가 가능한 경우와 양성화가 불가능한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지 좀 더 심화된 내용은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 앞부분이니까 처음부터 너무 이런 걸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너무 진도가 뒤처지고 너무 내용이 딴 길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얘기가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좀 더 깊은 얘기는 차후에 또 보충을 시켜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대상 물건이 일시적 이용 상황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최이호 이용을 기준 전제해서 평가를 하고 이제 여기에서 최이호 이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환 비용을 고려, 즉
차감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 말을 수식으로 옮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한 가치를 구하고 여기에다가 전환 비용을 빼주면 현 상태의 가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현 상태의 가치란 최유효 이용에 미달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홍대가 있는데 홍대에 갔더니 이렇게 10층짜리 건물들이 10층짜리 상가 건물들이 이렇게 서 있더라라고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그랬더니 요 사이에 아주 낡은 단독주택이 이게 한 채가 이렇게 있더라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집은 왜 이렇게 낡았는데 안 푸시고 왜 이렇게 멋있는 상가 안 짓고 이렇게 놀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럼 이 토지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앞으로도 50년 뒤에도 이렇게 계속 낡은 단독주택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사실 요 위에 지상의 주택이 허물어지고 언제라도 위에 상가 건물이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러한 토지입니다. 하지만 현황은 그렇지는 않죠. 현재는 일시적으로 이러한 낡은 집의 부지로 쓰이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요, 어떻게 평가하면 되냐면요. 자, 10층짜리 상가가 일반적인 표준적 이용 또는 최유효 이용이라면 10층짜리 상가를 전제로 한 토지 가치를 구합니다. 10층 상가 부지로 이용될 수 있는 토지의 가치를 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현황은 10층 상가 토지 부지가 아니야. 건물 부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지상에 있는 건물이 없어져야지만 그러한 상가로서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지상 건물의 철거비 정도,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약간의 인허가비, 그러한 비용들이 바로 전환 비용으로서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철거비 등이 전환 비용으로 소요가 돼요. 그럼 만약에 이 비용을 들여서 이 건물을 부실 수 있다면 나지가 되면서 나지는 항상 100%의 토지 가치가 발현되니까 100%의 토지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100% 상태의 토지 가치를 가지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상 건물을 부셔야 돼. 지상 건물을 부시려면요, 각종 철거비나 인허가비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전환 비용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상에 실제로 이러한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의 가치는 어떻게 구한다? 자, 만약에 이 건물이 없다면 최유효 이용 상태의 100%의 토지 가치가 얼마가 될 텐데, 그러한 상태로 돌리려면 얼마의 전환 비용 들어가. 따라서 요 가치에서 요 비용을 빼주면 이러한 낡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현 상태에서의 토지 가치가 구해진다 이 얘기예요. 쉽게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칙은 뭐라고요? 원칙은 현황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뭐라고요? 자, 불법적인 현황이거나 일시적 이용인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어떤 예외가 있냐면 조건을 설정해서 조건부 평가를 행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1번과 2번 사례, 요 두 가지 내용은 나중에 실무 문제화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게 될 테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 내용 보시면요, 우리 감정평가 조건 내용 나와 있는데 법 규정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인데, 자, 감칙제 7조 보시면요, 자, 원래는 물건은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토지와 건물이 있으면 토지도 하나의 물건, 건물도 하나의 물건이라고 했죠. 따라서 원칙은 토지가 얼마, 건물이 얼마, 그래서 합쳐서 얼마라고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자, 얘가 원칙이고 2, 3, 4가 예외입니다. 또 어떤 예외가 있냐면 이거를 일구부라고 하는데, 일구부라고 합니다.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라고 합니다. 자, 개별평가의 원칙, 그 다음에 그 예외 1구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개별로 평가한 게 원칙인데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첫 번째 뭐라고요? 일체로 거래가 되거나 또는 두 번째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언제요? 2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하나의 세트로 거래가 되거나 아니면 서로 용도상의 불가분이 있으면 일괄로 하나의 물건인 것처럼 통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 용도상 불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1단지 내용을 강의할 때 그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1단지에 대한 내용은 기본 강의 3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다음에 3항 보겠습니다.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이렇게 용도 지역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기는 일주고 일반 주거 지역이고 여기는 일반 상업 지역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당연히 또는 일반적으로 상업 지역이 주거 지역보다 땅값이 비쌉니다.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보다는 상가를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더 비싸요. 그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물건이지만 용도 지역이 달라서 가치가 구분됩니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토지 단가가 제곱당 300만 원인데 여기는 토지 단가가 제곱당 15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라고 하면은 하나의 필지, 하나의 물건이지만 가치가 여기와 여기가 구분되죠. 따라서 여기는 얼마고 여기는 얼마야. 이렇게 하나의 물건이라도 구분해서 각각 다른 단가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구분평가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원래는 하나의 물건이면 하나의 단가가 나오는 게 원칙인데 하나의 물건이니까. 하지만 하나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가치가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단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4항,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분만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자, 원래 우리가 하나의 물건이면 그냥 이 물건 얼만데? 라고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면 만약에 이 물건이 요렇게 있었을 때 여러분 요 부분은 하나의 물건입니까? 아니죠. 이게 하나의 물건이죠. 이 한 필지가 하나의 토지, 하나의 물건이잖아요. 토지는 필지 단위로 세는데 이게 한 필의 토지라면 요거 자체가 하나의 물건이지 요게 하나의 물건, 나머지 이게 하나의 물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만약에 이게 하나의 물건이고 만약에 이게 하나의 물건이라면 그러면 사실 이 토지는 두 개의 물건인 거예요. 그렇죠? 왜? 얘가 하나의 물건이라면 그러면 나머지 얘도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겠네? 그러면 하나의 물건, 하나의 물건. 그럼 이 한 필의 토지가 두 개의 물건? 말이 안 맞잖아요. 한 필의 토지는 한 개의 물건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따라서 이 물건 자체가 이게 얼마라고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어떠한 사례가 있냐면 바로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예요. 자, 공익사업이 요렇게 사업 구역이 요렇게 됐어. 그럼 여기가 이제 공익 사업이야. 그래서 내 토지의 요 부분은 공익 사업에 편입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편입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토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공익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진대. 그래서 내 토지 중에서 요만큼만 공익사업에 들어가서 요만큼만 수용하겠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사업 시행자한테 요만큼만 팔아야 되니까 요만큼만 보상금을 달라고 요청해야 되니까 요만큼이 얼마지? 라고 평가해야 될 이유가 생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분, 하나의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것을 부분평가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만약에 이 토지 전체 단가가 원래 1제곱당 100만 원이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요 부분이 40제곱이고 남은 부분이 60제곱이라고 한다면 요 부분만의 가격은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 곱하기 요거 해주면 되겠죠? 4천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원래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단가가 나오는 게 원칙인데 그냥 이 물건 얼마라고 구하는 게 물건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2번의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을 묶어서 하나의 세트로 통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얘기고 다음에 3번은 자 하나의 물건이라도 이렇게 가치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단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4항은요. 하나의 물건이라도 합리적인 이유나 목적이 있으면 그 일부분만의 경제 가치를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파란색 부분이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 아닌데도 이 부분만을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개별 물건 평가 원칙이 있고 또 예외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교과서 20페이지에 보시면요. 읽어두기라고 해서 부동산 관련 공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20페이지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는 바로 공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제가 23페이지 공부를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공부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잡아드리기 위해서 기초 개념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 봐야 될 서류가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대장이라는 것이 있고 등기부라는 것이 있어요. 자,
자, 원래 등기부는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는 풀네임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그냥 짧게 등기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대장이라고 하는 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러한 대장에서는요, 물적 사항을 확인하시면 되고 등기부에서는 법적 사항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대장과 등기부의 내용이 일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양자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자 간에 불일치가 발생한다면 물적인 사항은 대장 내용을 따라가시면 되고 법적인 사항은 등기부를 따라가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무슨 소리냐? 한번 제가 어떤 사례를 예시해 볼게요. 자, A동 123번지라고 하는 물건이 있는데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렇게 4개의 내용이 있다고 합시다. 자, 토지 등기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고 토지 대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양자 간에 일단 지번은 당연히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지번이 달라버리면 동일한 물건이 아니니까 애초에 비교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고요. 자, 지목을 보니까 등기부는 답이라고 나와 있는데 토지 대장은 과수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양자가 상이하죠. 그러면 무엇을 기준해야 될까요? 물적인 사항은 토지 대장을 기준하니까 과수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면적은요. 등기부는 220제곱이고 토지 대장은 200이네요. 자, 물적인 사항이니까 토지의 면적은 물적 사항이니까 토지 대장 면적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소유자는요. 토지 등기부는 홍길동이고 토지 대장은 고길동이에요. 고길동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이제 꽤 있으신 분들입니다. 아기공룡 둘리에 나오는 그 아저씨 이름이죠. 굉장히 옛날 만화입니다. 자, 양자가 상이하죠. 자, 법적인 사항은 소유권은 법적인 사항이니까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홍길동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할 때 물적인 사항은 토지 대장을 보시면 되는 것이고 법적인 사항은 등기부를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우리 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의 물건으로서 보기 때문에 토지 대장이 있고 건축물 대장이 각각 존재합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우리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의 건물이 있다고 했죠. 일반 건축물이 있고 집합 건축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일반 건축물은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어요. 어떤 토지 위에 건물 서 있다 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집합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구분 건물이 모여 있는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구분 건물은 토지와 건물을 묶어서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개념이라고 했죠. 자, 이러한 구분 건물들이 모여서 집합 건물을 이루는데 이 집합 건물은 여러 개의 구분 건물이 모여서 생긴 건물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4개의 호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101호, 102호, 201호, 202호. 그냥 단순하게 4개의 호만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평가하는 건 202호라고 할게요. 그러면 202호는 만약에 이 동이 1동이라면 얘를 그냥 A동이라고 할게요. 자, A동이라는 건물의 동에 202호를 평가한다고 하면 자, 우리가 202호도 알아야겠지만 202호가 속해 있는 A동이라고 하는 건물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A동이라는 건물은 어떤 건물이고 어떤 집합 건물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202호는 어떤 집인가를 각각 조사해야 됩니다. 따라서 A동에 대해서 나와 있는 집합 건축물 대장이 표제부예요. 아시겠죠? 표제부는 집합 건축물 자체, 그 집합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대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전유부는요, 202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대장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자, 이러한 건물의 표제부를 떼보면요. 자, 이 전체 건물은 1층이 면적이 얼마, 2층이 면적이 얼마, 지하층이 면적이 얼마, 그리고 요 A동은 언제 지어진 건물이다라고 하는 사용 승인인 날짜가 나오게 됩니다. A동 자체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돼요. 아시겠죠? 집합 건물 자체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그런데 전유부는 내가 평가하는 요 202호에 대한 정보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202호를 떼보면요. 자, 202호 전유부에는 먼저 전유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용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202호의 전유 면적이 얼마고 공용 면적이 얼마인지가 나오게 돼요. 이 면적은 202호만의 면적입니다. 자, 이렇게 대장은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등기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등기부도 마찬가지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나눠져 있고 역시 또 건물 등기부는 일반 건축물 등기부와 집
집합 건축물 등기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장과 체계가 유사하죠. 자, 일반 건축물 등기부터 볼게요. 자, 이 건물은 어떠한 건물이다. 건물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표시라고 하는데, 자, 이 건물의 각 층별 면적은 얼마고, 토지 면적은 얼마고, 이러한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바로 그것이 표제부입니다. 자, 어떤 건물이 있는지 표시되어 있고, 갑구는요,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 소유주인지 또는 지분권자가 있다면 누구가 얼마씩 지분을 갖고 있는지 등등이 갑구에 나오게 되고, 을구에는요, 소유권 외의 권리가 을구에 표시가 됩니다. 자, 이러한 체계는 집합 건축물 등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제부에 건물에 대한 표시가 나오고 소유권에 대한 내용,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표제부가 약간 상이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합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까 같이 A동이 있고 내가 202호를 평가한다고 하면요. 자, 내가 202호만 뽑을지라도 202호의 등기부만 뽑을지라도 이 표제부에 건물 전체 A동에 대한 표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표제부에서 202호에 대한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A동의 표시라고 하면요. 또 이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건물 전체, 그러니까 A동 건물 전체, A동 건물 전체에 대한 표시가 나오게 돼요. 자, 표시라고 하는 것은 A동 건물의 각 층별 면적 등등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A동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 전체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이 A동이 깔고 있는 전체 토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가 나온 다음에 또 그 밑에 이제 202호에 대한 표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표시는요, 202호의 면적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는 전유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202호가 깔고 있는 대지권, 202호가 요 건물 부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지권 면적이 표시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자, 요 부분에 대지권 면적이 뜨지 않는다. 자,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자, 이 대지권이 정말 없어서 안 뜨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는 대지권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등기만 나오지 않는 건지를 조사해야 돼요. 자, 이 내용은 나중에 뒤에 가서 또 공부를 하실 겁니다. 기본 강의 3에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거나 자, 건물 전체에 대한 표시하고 202호에 대한 표시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소유권에 대한 표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표시, 이게 나오게 돼요. 자,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일반 건축물과 집합 건축물의 차이점은 일반 건축물은 그냥 그 건축물 전체에 대한 표시만 나오고 끝나. 그냥 요것만 나오고 끝납니다. 이렇게 나오고 끝나요. 그런데 자, 집합 건축물은 그 안에 들어있는 한 구분 건물 평가하는 거니까 전체 건물은 이러한데 그 안에 들어있는 202호 개별호는 이래라고 해서 이 건물에 대한 표시가 좀 다르게 표시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장과 등기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렸고, 자, 그럼 이제 교과서 나와 있는 공부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 공부를 칠판에 띄우는 것보다는 사진을 띄워 드리는 게 더 보기 편하시기 때문에 자, 제가 화면으로 사진을 띄워서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제가 띄워 드렸어요. 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보시면요, 맨 위에 1번에 소재지가 나오고 지번 나오고 지목 나오고 면적 나옵니다. 이런 것들 확인할 수가 있고, 자, 3번은요 국계법이라고 하는 우리 중요한 토지이용 규제에 관련된 법규가 있어요. 이 국계법에 의한 토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이 3번 칸에 표시가 되고 국계법이 아닌 기타 법률에 의한 다양한 토지 이용 규제는 4번 칸에 표시가 됩니다. 자, 우리 국계법의 내용은요, 1차 공부하실 때 감감법 내용을 공부하시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돼서 여기에 대해서 깊은 설명은 드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1차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이라면 국계법 나 그거 엄청 외웠지라고 아실 거고요. 선생님 저는 아직 1차 공부 안 했는데요. 나중에 아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우리 실무 공부할 때는요, 국계법 내용을 알면 좋긴 한데 필요한 내용들은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어쨌거나 이 실무 강의를 전혀 감정평가에 대한 기초나 기본이 없다, 초심자가 공부한다라는 전제하에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때그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다 설명드릴 거다라는 것이고,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자, 지적도 등본이 나오게 됩니다. 지적도는요, 토지의 경계, 형상, 면적 등등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도죠, 지도. 자, 보시면은 축척 나와 있는데 축척 중요하지 않고요. 3번이 지금 본건 토지인데 본건 토지가 9-3번지인 걸 알 수가 있고, 형상 알 수가 있고, 또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 사이의 거리를 재면 접하고 있는 도로의 폭도 알 수가 있죠. 자, 맨 밑에 1번 보시면 4자가 적혀 있는데 위쪽이 북쪽이고 아래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 됩니다. 그렇게 방위가 표시되어 있다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넘기시면 이제 임야도가 나오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죠? 지적도와 임야도의 차이는 첫 번째, 지번 앞에 산자가 붙는 산, 임야인 토지들은 임야도에 정리가 된다. 왜 지적도와 임야도를 구분했다? 임야도는 지적도와 축척을 다르게 쓴다. 우리 이것을 소축적 지도라고 합니다. 소축적 지도. 더 땅을 작게 보이게 하는 축척이다라는 뜻이에요. 더 하늘 높이 올라가서 봤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땅이 작아 보인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야도라는 것이 있는데, 자, 어떤 토지가 임야도에 있든 지적도에 있든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릴게요. 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를 보겠습니다. 자, 봤더니 맨 위에 표제부 나와 있죠. 이 토지는 어디 주소지에 있고 면적이 얼마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면적과 토지 대장상의 면적이 상이하면 어디를 따라가라고요? 토지 대장상 면적을 따라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밑에 갑구 나와 있죠. 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토지는요, 원래 땡땡땡 씨가 73년도에 매매를 통해서 사들인 매수한 토지인데, 이분이 이제 이사를 가셨다가 또 2009년도에 증여를 3분의 1씩 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증여하는 경우는요, 아마 자녀들한테 공평하게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지만 딱 보면은 자녀한테 3분의 1씩 증여한 것 같다라는 눈치가 채집니다. 토지 지분을 2009년도에 땡땡땡 씨 3명한테 3분의 1씩 증여했다. 앞에 주민번호 앞에 생일은 나오니까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있죠. 자, 넘기시고요. 자, 넘기시면은, 자, 근데 그 등기 명의인 중에서 땡땡땡 씨가 누가 이사를 갔대요. 소유주의 주소가 바뀌면 이렇게 등기부에 표시가 됩니다. 사실 이게 자동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 이사를 간 다음에 이 소유권자가 또는 지분권자가 등기소에 주소 변경 또는 주소 정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뀌지 등기부가 알아서 바뀌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저는 이거를 제가 직접 등기소에 가서 법무사도 쓰지 않고 제가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한 두 번 사실 한 2번 해봤어요. 별거 아닙니다. 꼭 그렇게 법무사 사고 그럴 건 없어요. 이런 건 되게 단순한 거라서 셀프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또 3번에 보니까 누가 또 자신의 지분의 일부를 누구한테도 매매를 했네요. 매매 목록 2012-3775가 있는데 이 매매 목록 보시면 거래 내역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신의 지분 3분의 1을 누구한테 넘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팔았네요. 자, 을구 보니까 빨간색으로 삭선된 것들이 있죠. 이거는요, 과거에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갚았기 때문에 이제는 현재는 없는, 과거에 있었던, 지금은 없는 근저당권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삭선된 건 아예 보실 필요가 없어요. 현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니까요. 자, 밑에 15번 보시면요. 현재, 자, 신한은행에서 채권 최고액 4억 8천 정도 대출받고 있고, 다음에 또 16번에서 또 두 번째로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또 받았습니다. 자, 채권 최고액이 적혀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은 자신이 빌려준 돈의 1.2배 정도를 채권 최고액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4억 8천이 채권 최고액이면 아마 이때 실제 대출은 4억이 됐을 것이고, 밑에 2억 4천 채권 최고액 아마 실제 대출은 2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자, 이러한 20%의 여유분을 왜 두냐면 이 사람들이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연체 이자가 쌓일 수 있잖아요. 너 돈 안 갚어? 나 그러면 이 집을 임의 경매로 넘길 거야? 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임의 경매로 넘겨서 환가 처분이 되는 기간 동안 연체 이자가 쌓일 수가 있고 경매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한 비용들이 발생할 걸
예비해서 20% 정도 채권 최고액을 더 잡아놓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사실은 우리 감정평가와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자, 넘기시면 이제 주요 등기사항 요약서 나와 있죠. 자, 보니까 땡땡땡 씨가 지분 3분의 1 갖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이 3분의 2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무슨 소리예요? 원래 처음에 부모님이 자녀한테 3명한테 지분을 3분의 1씩 줬는데 왜 한 사람이 이제 3분의 2가 있고 한 사람 어디 갔죠? 셋 중에 한 사람이 어느 한 사람한테 자신의 지분을 넘겼으니까 이제 한 사람은 빠지고 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3분의 1이고 그 사람 지분을 매수한 사람은 3분의 2가 된 거죠. 우리 이제 그런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갑구엔 별 내용 없고 을구에는 현재 대출 2건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고 자, 매매 목록 2012-377 봤더니 자,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합쳐서 3억 8천에 매매를 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3억 8천은 이 토지와 이 건물 전체 매매 금액이에요? 아니면 이 지분권자의 지분에 대한 매매 금액입니까? 지분에 대한 매매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토지와 이 건물을 전체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토지는 3분의 1만 갖고 있었고 건물은 이따가 확인하겠지만 건물도 다른 사람과 함께 일부 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토지 지분 3분의 1과 자신이 갖고 있는 건물 지분에 해당해서 그것만 갖고 팔았는데 그것의 가액이 3억 8천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자, 대충 눈치껏 파악을 해보시면 자, 이 사람이 원래 토지가 3분의 1 정도 있던 사람인데 팔았다라고 한다면 이 지분가액 곱하기 3을 해보면 약 10억 8천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이 지분 비율로 역산해서 부동산 전체 가치를 구하는 건 반드시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대충만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이 대략 11억 정도 하려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대출을 보니까 이 집을 담보로 해서 4억, 2억 대출 받았으니까 6억 정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11억짜리 집 정도 되니까 6억 정도 대출 받았을 수 있겠네 라는 짐작이 바로 계산이 되는 거죠. 이런 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등기 원인은요 2012년 5월 15일 날 매매를 해서 자신의 토지 지분과 건물 지분을 같이 합쳐서 3억 8천에 거래했다고 매매 목록에 나오는 겁니다. 매매 목록은요 2개 이상의 물건을 거래했을 때 어떠한 물건들을 거래했는지 그 물건들의 목록이 같이 정리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건물 등기부 나오는데요. 자, 빨간색 삭선은 무시하시고요. 자, 지금 2020년도에 자,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서 새롭게 주소지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 지금 건물 면적 나와 있는데 이 건물 면적과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이 상이하다라고 한다면 어느 면적?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을 따라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넘기시고 갑구 보겠습니다. 자, 봤더니 원래 땡땡씨가 73년도에 똑같이 샀는데 자, 지분을 또 증여했습니다. 자, 이제는 3분의 1씩 공평하게 하지 않고 300, 310, 155 이런 식으로 3분의 1씩은 아니고 조금씩 나누어서 증여를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어쨌거나 건물을 이렇게 3분의 1씩이 아니라 지분 비율이 별도로 정해졌다라는 것이고 자, 이사를 다니니까 그에 따라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 이루어졌고 역시 또 건물 지분을 판 매매 목록이 나와 있죠. 같은 날짜이고 같은 매매 목록입니다. 2012-377 목록으로 건물 지분을 판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넘겨보시면요. 자, 역시 은행 대출이 건물에도 근저당권이 껴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토지와 건물을 같이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에 동일한 근저당권이 토지 건물에 같이 잡혀 있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자, 매매 목록 보시면은 역시 동일한 매매 목록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겨 보시고요. 32페이지 집합 건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건물 내역 1번에 나와 있고 이러이러한 건물이고 지금 보니까 표제부가 나와 있는데 표제부가 1동의 건물의 표시라고 나와 있죠. 그 밑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고 나와 있죠. 자, 지금 이 집합 건물은요. 내 필지 위에 서 있는 집합 건물입니다. 자, 면적이 278.9, 191.5, 14.3, 13.1 이러한 면적을 갖고 있는 네 필지의 토지 위에 올라서 있는 한 동의 집합 건물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표제부를 보시면은 한 동의 건물 표시라고 해서 집합 건물 전체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그 집합 건물이 깔고 있는 전체 토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넘겨시면
보시면요. 이제 두 번째 표제부가 나오는데 이 두 번째 표제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 의한다면 202호에 대한 표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유 부분의 표시라고 해서 지금 이 물건은 3층 301호입니다. 요 공부는 3층 301호니까 이제는 301호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301호라고 해서 전유 면적이 149.37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죠. 물건이 3층 301호인데 전유 면적 칸에 4층 71.7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01호인데 4층 내용이 왜 나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301호인데 4층 면적이 왜 나와 있을까요? 자, 이것은 아마도 내부 계단을 통해서 복층으로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4층 면적이 나왔을 겁니다. 따라서 이 집은 제가 안 가봤지만 아마도 내부 계단을 통해서 4층에 71.76만큼의 전유 면적이 더 있는 복층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랬을 때 물론 조금 지금 우리 이 공부를 보는 내용과는 조금 엇나갑니다만 근데 우리가 실무 과목이다 보니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랬을 때 얘와 얘를 합치면 3층과 4층을 합치면 약 면적이 220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301호의 전유 면적은 220이네라고 단순하게 더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견해, 저의 지식에 의한다면 자, 3층이 150 정도고 4층이 70 정도일 때 이 둘을 더해서 더하니까 전체가 220이네 라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왜냐하면 자, 220이란 면적이 이렇게 단층으로 220이라는 전유 면적이 있는 경우하고 이렇게 복층으로 150, 여기가 70, 71, 70 이런 식으로 전유 면적이 복층으로 이렇게 된 경우하고는 경제가치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같은 면적이라면 단층형을 더 선호합니다. 따라서 이 둘을 그냥 단순 합산을 통해서 요거 그냥 220이네 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죠. 물론 현장을 가봐야겠습니다만 여기 갔더니 여기 보니까 이 4층이 여기까지는 건물이야.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부분이 야외인데 요 부분이 전유 면적에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사실상 이 집이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야외 공간이다 라고 한다면 실제 가치는 220 이상으로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집이 이러한 구조일 때 요만큼의 야외 공간이 있다. 얘가 지금 150, 70이니까 여기가 한 80제곱미터까지도 야외 공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물론 실제 건물은 봐야겠지만 자, 만약에 요 공간을 다른 집은 쓰지 못하고 나만 쓸 수 있는 야외 공간이다. 근데 요 공간이 전유 면적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집은 가치가 엄청나게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점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실무 과목이니까 현업적인 이야기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러한 물건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면 다세대나 빌라에서 최상층일 때 다세대나 빌라의 최상층에서 이러한 복층 물건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물건도 보시면요. 3층이 161.93이고 건물 전체 면적이 4층이 71.76이죠. 따라서 요 집은 요 301호 한 호밖에 없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죠? 면적이 두 집이 있을 수 있는 호가 아니죠. 따라서 이 건물은 3층에 301호 1호밖에 없고 4층도 역시 이 301호밖에는 못 씁니다. 그런데 면적을 보니까 이 면적이 일치해요. 4층도 면적을 보니까 다른 호가 없고 이 301호만 쓰고 있는 호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이 건물은 3, 4층은 301호 한 집이 쓰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 밑에 보시면 이제 대지권 표시 나와 있죠. 자, 내필지를 이 건물이 깔고 있으니까 대지권도 그 내필지에 대해서 야금야금 조금씩 권리를 갖고 있어요. 자, 278.9 면적인 토지에 대해서는 그 중에서 88.82를 갖고 있고 나머지 토지도 각각 이렇게 갖고 있어서 근데 이 경우에는 88.82부터 4.17까지를 다 합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분자와 분모의 합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냐하면 첫 번째 토지가 면적이 278.9제곱미터인데 그 중에서 88.82를 갖고 있다. 이 얘기는 그 첫 번째 토지 중에서 88.82제곱미터를 갖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 네 가지 대지권 면적을 다 합한 면적을 대지권 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물건에 따라서 이 분자 분모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자, 토지 면적은 278.9인데 이 중에서 요 301호가 150분의 30 뭐 150분의 뭐 73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거 지분 비율을 곱해서 산출된 면적으로 별도로 구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넘어가시고 이제 갑구 소유권자는 땡땡씨이고 뭐 이렇게 다른 거 없네요. 지분권자도 없고 뭐 압류도 안 걸려 있고. 자, 을구는요, 은행 대출 받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삭선되고 남아 있지 않죠. 넘어가고요. 자, 토지 대장 보면요, 지번 나와 있고 면적 나와 있습니다. 토지 대장에서는요, 면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토지 대장에 나와 있는 소유권 변동사항 중요하지 않아요. 토지 대장은 소유권자를 보기 위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소유자, 주소, 변동일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토지 등급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자, 개별공시지가 나와 있다는 거 그냥 나와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에서 뭐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토지 대장 아니어도 확인할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 이게 아까 그 토지인데 3분의 1씩 지분이 표시되어 있는데, 자, 옆에 오른쪽 보시면요, 등록번호, 성명 및 명칭이라고 해서 생일이 62 0721이 있고 또 그 밑에 620721이 있죠. 자, 그래서 요 같은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위 아래가 지금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씩 갖고 있으니까 합치면 3분의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생일이 620210인 사람이 있어서 이분이 나머지 3분의 1을 갖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넘기시면요, 토지대장 면적 나와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밑에 대지권 등록부 나와 있죠. 자, 이렇게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토지 대장을 뗄 때 대지권 등록부를 같이 뗄 수가 있는데, 자, 이걸 보시면요, 대지권 비율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지금 이 대지권 등록부는 4개의 필지 중에서 면적이 278.9인 토지, 그 토지의 지번을 기준해서 대지권 등록부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해서는 네가 278.9 중에서 88.8인가요? 86.8인가요? 그만큼을 네가 갖고 있어. 88.8이네요. 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 이 301호는요, 4개의 필지를 깔고 있죠. 따라서 나머지 3개의 필지, 나머지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3개의 필지에 대한 대지권 면적은 밑에 보시면 나와 있죠. 191.5 토지 중에서는 60.99, 14.3 토지 중에서는 4.5 이런 식으로 나머지 3필지에 대한 대지권 면적도 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자, 대지권 등록부를 뽑을 때 지번을 면적이 191.5인 토지를 기준해서 대지권 등록부를 뽑으면 그 191분의 191.5 중에 60.99다. 그 면적이 지금 3번 칸에 오게 되고, 지금 3번 칸에 있는 내용이 밑에 칸으로 내려오게 돼서 결국에는 한 필지, 세 필지 이런 식으로 결국 4필지의 대지권을 모두 다 표시하게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소유권 나와 있는데, 역시 말씀드렸죠? 소유권에 대한 사항은 등기부가 우선이라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일반 건축물 대장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대지 면적, 연면적 나와 있고, 지역, 지구, 구역 나와 있고, 건폐율, 용적률, 그다음에 건물의 주 용도 나와 있고, 근생이라고 나와 있죠. 근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일반적인 동네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을 근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건축물 현황이라고 해서 각 층별로 지하 1층의 용도와 구조와 면적 나와 있죠. 각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나와 있습니다. 요건 중요한 사항이에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소유권 중요하지 않고요. 자, 건축물 대장에서는요, 앞부분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중요한데 뒷부분 가시면요, 사용 승인일 나와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이 건물의 생일, 이 건물이 태어난 날이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자, 요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감가 수정을 하게 됩니다. 요 날짜로부터 1년이 지나면 1년어치 감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 승인일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또 밑에 보시면요, 2번 칸에 관련 주소 나와 있는데, 관련 주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이렇게 4개의 필지를 깔고 있다.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이렇게 4개의 필지를 깔고 있다. 그런데 내가 지번을 뽑기를 요 1번 지번을 기준해서 뽑았다라고 한다면 관련 지번으로서 2번, 3번, 4번이 여기 관련 주소에 뜨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관련 주소에 지번이 뜨는 토지들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다?
일단지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요 칸에 관련 지번으로 뜨는 토지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일단지로 평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지. 자, 일단지로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실무상 가장 많이 쓰고 가장 확실한 기준 바로 관련 지번으로 이렇게 떠 있는 지번들은 이것들 2, 3, 4번 떠 있네. 그러면은 2, 3, 4도 같이 묶어서 이렇게 내 필지를 일단지로 평가할 수 있다. 요 네 개의 필지, 네 조각의 필지를 토지를 마치 하나의 토지처럼 평가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그래서 이 사용 승인일은 감가 수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음에 관련 주소는 일단지 평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집합 건축물 대장은요. 역시 표제부가 있고 전유부가 있습니다. 자, 동일하게 표제부에도 대지 면적, 연면적, 구조 등등 나와 있고요. 용도 나와 있고 층별 면적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일반 건축물 대장과 큰 차이점 없고 뒷면 내려가시면요. 사용 승인일 나와 있죠. 93년도 10월 13일이니까 94년도 10월 12일이 되면 1년 한 살을 먹으니까 그때 감가수정으로 1년어치 감가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1년이 꽉 차야지만 1년 감가를 해주는 방식을 만년 감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만년 감가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넘기시면요. 집합 건축물 대장 전유부 나오죠. 자, 이게 지금 301호에 대한 이제 전유부인데 자, 3층의 전유 면적 149.37 나오고 4층 부분의 전유 면적 71.76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까 등기부와 동일하게 3층과 4층에 전유 면적이 각각 나오고요. 그 밑에 공용 부분이 나옵니다. 공용 면적이 나오게 되죠. 자, 주차장 21.32, 계단실 12.01, 관리실은 4.1. 아까 제가 앞서서 주거 공용 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 말씀드렸는데 건축물 대장에는 공용 부분의 면적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주거 공용 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을 구분해서 나오지는 않아요. 구분해서 나오지는 않고 지금 보니까 공용 계단실만이 주거 공용 면적이고 나머지 주차장과 관리실은 기타 공용 면적이기는 합니다. 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공부에 그 양자가 구분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식이 있으니까 보고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넘기시면 이제 건축물 현황 도면 나오죠. 우리는 이러한 도면을 보고서 건물을 평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관련 공부를 어떻게 보는지까지 말씀을 드렸고 제가 1장을 강의를 하면서는 별다른 퀴즈를 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2장부터는 퀴즈를 풀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